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음악인 이야기 월요 칼럼 김정환 목사입니다. 지난주는 매일 낮에는 90도를 훨씬 잇도는 폭염이, 그리고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더운 날씨에 별일 없으시죠?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몸도 마음도 축 처지게 되고 불쾌지수도 높아지게 되는데, 오늘 아침 월요 칼럼과 함께 하시면서 말 그대로 쿨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페라라는 장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페라는 팝과 오페라의 합성어죠. 보통 오페라는 연주보다는 소프라노, 테너 등의 성악가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 팝 음악은 연주와 보컬이 조화를 이루게 되죠. 파페라는 이 둘을 합쳐서 오페라에서의 보컬 분위기와 팝의 연주 분위기가 같이 이루어지는 장르입니다. 크로스오버 음악의 유형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파페라라는 용어가 한국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파페라라는 영역을 개척해낸 아티스트가 바로 코륜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키메라라는 소프라노를 기억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얼굴에 짙은 눈썹과 화려한 얼굴 화장을 했던 주인공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옛 벽화와 문양을 따서 그렇게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김홍희. 1984년에 키메라는 그녀의 첫 앨범 The Last Opera를 프랑스에서 발매합니다. 그녀는 성신여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교 불문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유학 중에 그녀를 1년 동안 쫓아다니던 레바논의 거부 레이몬드와 결혼했죠. 그런데 파리에 있는 동안 자신의 노래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다시 일깨워줬고, 그래서 그녀는 다시 에콜 노르망 음대에 들어가 오페라를 공부하고 졸업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녀의 음대 졸업과 딸 멜로디의 출산에 대한 축하 선물로 음반을 만들어주죠. 이것은 처음에는 상업적인 음반의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축하 선물이었습니다. 워낙 재력이 있다 보니까 반주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정통 오페라집을 녹음할 계획이었지만 남편이 락 음악 애호가였기에 이에 맞춰서 오페라를 편곡했습니다. 당시 거물급의 지휘자와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정통 클래식이 아닌 락 리듬을 연주했다는 것은 금세 언론의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제작비만 그 당시 돈으로 25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니까요. 집 한 채 값이군요. 그리고 곧이어 밀려드는 상업적 출반 요청에 음반을 내놓았는데 결과는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었습니다. 프랑스 음반 차트의 탑을 단숨에 거머쥐고 온 유럽이 파페라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앨범은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죠. 키메라는 계획에도 없던 가수 활동을 시작했고 연이어 3장의 음반을 내며 그 결과 파페라의 여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갑자기 활동을 그만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녀의 딸이 납치되는 사건 때문이었죠. 남편의 스페인 별장으로 여행을 갔다가 남편의 부를 노린 납치범들에게 딸이 유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키메라는 조용히 가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활동을 했다면 지금의 파페라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한편 프랑스 일간신문 르몽드지가 키메라를 한국에서 온 파페라의 여왕이라고 소개하면서
처음 파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 1997년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사용하면서 파페라라는 단어는 대중화되었죠. 흔히 유명한 오페라의 대중적인 팝 스타일을 가미해 부름으로써 누구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말합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크로스오버 음악의 한 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고유한 장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런 파페라 음악의 뿌리는 19세기 이탈리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행했던 3, 4분짜리 오페라 아리아는 행인들이 휘파람을 불고 다닐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요즘 가요가 오페라 아리아였죠. 때문에 출판업자들은 이런 오페라 아리아를 주제로 한 피아노, 바이올린 변주곡 이런 악보를 만들어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기도 했죠. 이처럼 클래식의 내재한 대중성이 지금의 파페라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오페라와 뮤지컬, 팝을 넘나들면서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파페라 가수들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마이크를 쓰긴 하지만 반주만큼은 피아노, 바이올린 등 고전적 악기로 편성된 관현악 오케스트라가 맡고 있어서 같은 아리아를 불러도 파페라 가수의 노래가 훨씬 가볍고 부담 없이 들립니다. 요즘 일부에서는 오페라가 좀 더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뮤지컬처럼 마이크와 다양한 음향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팝과 오페라의 크로스오버를 하나의 독자적인 장르로 굳혀놓은 것은 사라 브라이트먼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으로 스타가 된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죠. 사실 이 두 스타는 파페라 시장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거물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도 Only Love라는 앨범을 통해 이러한 대열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파페라 테너로 유명한 젊은 아티스트가 있죠. 바로 테너 임형주입니다. 임형주는 12살의 나이에 첫 독집 앨범을 내고 당시 음악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원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뉴욕의 줄리어드 예비학교 과정을 마쳤지만 줄리어드에 입학하지 않고 이태리 산펠리체 음악원을 졸업했습니다. 2003년에 정식 파페라 테너로서 데뷔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최연소의 나이로 애국가를 선창해서 반향을 일으켰죠. 또 같은 해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세계 남성 성악가 사상 최연소의 나이 17살의 나이로 해외에서 첫 독창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베를린 교향악단, 빈 교향악단, 해외 유수한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한국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음반회사 EMI와 전속 계약금이 10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클래식 음반계의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작년이죠. 뉴욕 카네기홀의 잔켄홀에서 있었던 독창회를 계기로 뉴욕 카네기홀 120년 역사상 카네기홀에 존재하는 3개의 홀, 아이작스턴 오디토리엄, 잔켄홀, 웨일 리사이트 홀에서 솔리스트로 공연한 최초의 한국 국적 음악가로 기록되어서 임형주가 얼마만큼 인정받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7일에는 UN 본부가 수여하는 UN 평화 메달을 한국인 최초 최연소의 나이로 수상해서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실 유엔의 평화 메달을 받게 된 배경에는 음악가로서의 활동과 함께 임형주의 사회봉사와 나눔의 모습 때문이었죠. 그는 언론에도 관심이 많아서 한국의 한 일간지에 한국의 리더들을 심층 인터뷰하는 임형주가 만난 한국의 리더들이란 코너를 맡아서 2년간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한적십자사의 역대 최연소 홍보대사와 월드비전,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의 홍보대사 각종 자원봉사를 맡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자신이 10년간 벌어들인 수익금 중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해서 비영리 재단인
아트원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주목을 받았죠. 아트원 문화재단을 통해 예술 전공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선발해서 무상으로 레슨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등 폭넓은 사회봉사와 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아름답지만 마음씨도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 유엔에서 상을 주지 노래만 잘한다고 상을 주지는 않았겠죠. 노래 잘하는 사람은 사실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명주가 최근에는 데뷔 13년 만에 자신의 스페셜 앨범 Once More를 발표했는데 타이틀곡이 참 독특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인데 귀에 익은 곡이죠. 바로 김수희가 불렀던 애모입니다. 파페라 가수가 드디어 트로트까지 도전했네요. 이명주의 목소리로 듣는 국민가요 애모. 정말 이명주의 목소리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명주의 가냘프면서도 애처로운 목소리가 애모의 분위기야 찰떡궁합이죠.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레이첼의 커피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요즘 말하는 윈윈의 법칙이나 50대 50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더군요. 나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가치를 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또 나의 수입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이 말대로 하면 현재 저와 청취자 여러분의 가치와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좋은 직장과 높은 수입이 아니라 얼마나 주고 있느냐가 나의 가치와 수입의 유무를 결정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언젠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무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참 나무가 많죠. 사실 나무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가장 부지런한 생물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표, 열매를 맺기 위해 지금 이 찌는 듯한 더위에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열매를 맺으면 나무는 그 열매를 자신이 먹지 않더라고요. 절대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애지중지 맺었던 열매를 들짐승과 새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무는 열매를 먹지 않는다. 이 평범하고도 당연한 진리가 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나무의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자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나무교회라고 지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여름이 아니라 나무처럼 주기 위해 땀 흘린다는 생각으로 여름을 이기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 8시에 콘서트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얼굴 뵙고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 칼럼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